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탐구에서 이번에 최가희 강사라고 하고요. 과학을 가르치고 있고 지금 통합과학 선행의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설명회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의 목차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최가희라는 사람인데 제가 누군지 아직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진행하고 그 이후에 과학의 로드맵,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면 좋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변화된 개정 과학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저희의 로드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고요. 세 번째로 초등, 중등,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초등, 중등 어머님들이라서 이때 왜 과학 선행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의 수강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누군지 아직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일단 뭐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보기에 조금 어려 보여가지고 좀 걱정을 하실 수 있겠지만 어린 만큼 열정 넘치게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대신에 저도 학생 때 오랜 기간 동안 여기 대치동에서 수업을 들었어가지고 좀 친구들의 마음을 많이 이해를 잘 해줄 수 있습니다. 친구들 막 캐리어 끌고 다니고 저도 많이 봐가지고. 자, 세 번째로 좀 어려서 걱정이 되신다 하실 수도 있지만 나름 4년차 된 강사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조금 집어넣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네. 강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과학의 로드맵에 대해서 제가 구상한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초등 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에 있는 1학기 내용 그리고 2학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화질이 좀 깨지긴 했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자, 한번 하나씩 볼게요. 일단 물화생지 중에 물리와 관련 있는 것부터 먼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초등 5학년에 나오는 저런 개념들이 중등에서 또 나오고 중등에서 이 부분을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그 다음 고등에서 통합과학에서 이제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신 때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편이고요. 또 다른 예시로는 3학년 때 나온 자석 부분이랑 6학년 때 나온 전류 방법 부분이 중등에서는 2학년 때 정전기 유도, 3학년 때 뭐 전자기 유도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 전력까지 이렇게 나오고 고등 과정에 가면은 통합과학에 이제 전자기 유도 친구들이 생각보다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배웠던 걸 인지를 하질 못해가지고 그걸 좀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과정에서 공부를 열심히 잘 해놓았다면 혹은 미리 선행으로 이 부분을 해놨다면 초등, 중등을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겠죠. 두 번째로 에너지에 관련해서도 나오고 세 번째로 여기는 괄호를 쳐놓은 이유가 지금은 교육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아시다시피 1호 개정에서 2기 개정으로 바뀌면서 현 고1 학생들부터 그 새로운 교육과정을 받게 되는데 근데 이 부분이 빠지게 됐고요. 이번에는 화학에서 이제 연계성을 볼 건데 뭐 초등학생 때 나온 게 당연히 중등 때 또 나오고 그 다음 고등 때 또 나와요. 근데 심지어 이 부분은 3학년 1단원이어서 친구들이 3학년 올라오자마자 과학이 너무 어려워졌다 이런 말 많이 하고요. 3학년 올라오면서 이만큼 어려워졌다 하면은 통합과학 가면서 갑자기 이만큼이 어려워진다. 아, 그럼 나는 과학을 포기해야 되나?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일단 인지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과학이 중요합니다. 미리미리 탄탄하게 체력을 다져가면 좋고요. 두 번째 또 예시로 뭐 3학년 때, 초등학교 때 물체와 물질에 대해 배우는데 중등에서 이제 1학년, 2학년 때 다양한 것들을 배워요. 특히 중등 2학년에 나오는 이 부분은 딱 봐도 화학의 기본으로 보이시죠? 그런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고등에서는
통합과학에서 이 부분은 이제 두 번째 나오는 파트예요. 이 부분, 그리고 화학에서는 화학 결합까지. 여기서 원자랑 이온, 특히 이온에 대해서 외우지 못했거나 주기율표에 대해서 외우지 못한 친구들은 이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어요. 어차피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미리 외워놓든 이 부분에서 먼저 하는 부분에서 하나만 외워놔도 여러 번 쓰일 수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 화 봤으니까 이제 생명과학을 볼 건데요. 생명과학은 자, 찬찬히 볼게요. 자, 초등에서 동물, 식물에 대해 배우고 중등에서 생식과 유전, 이 부분도 친구들이 정말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생명과학 파트에서 유전이 나오는데 유전도 이번에 빠졌어요. 네, 새로운 걸로 아예 넘어갔고요. 그리고 통합과학에서 이거는 생명 시스템은 사실 세포랑 관련이 있는 거고 유전이랑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넣어봤습니다. 유전과도 관련은 있다고 볼 수는 있어서 네, 전사나 번역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자, 마지막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 초등에서 감각기관에 대해 배우는데 중등 3학년 때 또 나와요. 이 단어는 아예 생암기라서 친구들이 조금 복잡해야 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생명과학에서 이렇게 자극의 전달, 신경계 항상성에 대해 똑같이 나오는데 친구들이 나는 배운 적 없다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과학을 볼 건데 지구과학은 제가 여기는 잘못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지구과학은 네 그리고 지구의 구성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자 결국 여기는 사실 초등과정은 죄송합니다. 자, 중등에서 지구의 구성을 누가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직권, 수권, 기권 이렇게 다 배우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통합과학에 이게 아예 한 단원이거든요. 그 중단원 하나가 아예 중등과정에서 배웠던 거의 응용 버전이에요. 지구 시스템 과학이라고 이번에 새로 신설된 과목인데 기존에는 2과목이 있었던 부분이 바뀐 파트예요. 그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딱 보셨을 때도 판의 구조, 그리고 여기에도 판의 구조가 나오는데 판의 구조, 그리고 판의 구조 다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개정 교육 과정에서 이제 1호 개정과 2기 개정에서 어떤 점이 변화했는지가 아마 가장 궁금하실 수도 있고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1호 개정에서는 통합과학이었어요. 고1 때 배우는 통합과학이었는데 2기 개정에서 통합과학 1과 2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 1은 보통의 학교에서 1학년 1학기 때, 통합과학 2는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거고요. 물화생지가 원래 원이 있었어요. 아시죠?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이 있었는데 물화생지 그냥으로 바뀌었고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2과목은 이제 아예 8과목으로 세분화가 됐어요. 뭐 물질과 에너지 뭐 등등등 아까 전에 앞에서 보셨던 지구 시스템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눠졌고요. 마지막으로 얘도 가장 큰 변화긴 한데 얘도 만만치 않은 큰 변화. 기존에는 9등급제 4%, 11%, 23%, 40%까지로 쭉쭉쭉 나눠져 있는 9등급제였는데 이제는 5등급제로 바뀌었다는 점이 또 큰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통합과학 1과 2는 이제 통틀어서 수능 필수 과목이 되어서 모든 학생들이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를 응시해야 되는 시기가 됐고요. 물화생지는 수능 과목에서 아예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되는 과정이고 물화생지 2는 절대평가였는데 원래 기존에는 2과목은 절대평가로 해서 ABC로 학교에서 평가를 했는데 이제 상대평가로 바뀌게 되었고요. 얘는 뭐 많이들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구상하는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은 초등이나 중1 이전에 일단 중학교 2학년이 되기 전에 먼저 자녀들을 많이 공부를 잘 진행을 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첫째로 제 생각에는
초등과 중1 때는 통합과학에 관한, 왜냐하면 통합과학은 이제 수능 과목이 되었기 때문에 통합과학의 개념과 문제 적용 진행 연습을 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혹시 더 하고 싶다면 물리나 화학 선행학습을 진행해도 괜찮고요. 물리나 화학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흐름이 같기 때문에 쭉 가도 괜찮고요. 그 다음 이제 1학기가 시작이 되면은 사실 내신 준비를 두 달 내내 하진 않잖아요. 한 달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통합과학에 대한 추가 학습을 마저 진행하다가 이제 내신에 관련해서 한 달 이내로 완벽 대비를 진행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여름방학 때는 이제 물리랑 화학 중에 일단 화학이 요즘 좀 더 떠오르는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가 되어버려가지고 화학 특강을 수강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2학기 때는 여기서 이어서 화학 추가 수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내신 기간 때는 내신을 완벽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그냥 A만 받았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완벽한 점수, 즉 100점을 맞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어지는 파트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중2 겨울방학 때는 화학에 대한 마무리를 하거나 혹은 물리를 선행하면 좋습니다. 물리도 어쨌든 요즘은 조금 어려운 파트는 조금 빠진 편이어가지고 중학생이어도 공부하기 어렵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 이제 중3 1학기가 되면 여기서 진행하던 수업들을 마저 마무리 지어주고 마찬가지로 내신을 대비해줍니다. 그 다음 여름방학 때는 생명과학 정도는 특강을 수강해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진행하면 좋고요. 혹은 지구과학이 난 더 좋은, 학생 입장마다 다른데 나는 지구과학이 좀 더 좋다 하시면 지구과학을 먼저 수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3 2학기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는 고등과학을 마무리를 주면서 중3 2학기 때는 기말고사 한 번만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둘 다 시행한 학교도 있긴 하지만 기간이 워낙 짧게 배치가 되어서 특히 이 근방 학교들은 대부분 한 번 시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과학을 대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이제 내신을 대비하면 좋습니다. 대신에 내신 시험 범위가 많기 때문에 얘는 3주 가지고는 안 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기간을 투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방학 때는 이제 중3 겨울방학이라고 하면 그냥 예비 고1이잖아요. 그냥 고1로 봐도 무관하기 때문에 통합과학을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통합과학은 사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완벽하게 해주는 것이 추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도 이제 과학에 대해서 두려움보다는 자신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고등 때는 이제 내신에 관한 심화 학습을 진행하거나 혹은 수능 대비를 위한 공부를 진행해도 좋습니다. 수능 대비가 이 근방 고등학교들은 어차피 내신과 수능의 괴리감이 크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면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지금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께서 왜 우리 애는 이렇게 어린데 고등 선행을 벌써 해야 되냐 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주 과목이라 하면 국, 영, 수가 있죠.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있는데 부과목이라는 통칭도 좀 그렇긴 한데 부과목이라 하면은 과학, 사회, 한국사, 즉 주로 말하는 탐구 과목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주 과목은 국, 영, 수인데 혹시 나는 수학, 과학이 너무 쉽다 하시는 분들, 난 너무 쉬워서 나는 국어, 영어만 너무 어렵다 하는 친구들보다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보통 어려워하는 과목은 수학과 과학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너무 이상한 게 수학은 평균적으로 주 3회 이상, 심지어 많이 다니는 친구들은 주 7회까지도 다녀요. 영어는 평균 주 2회라고 적긴 했는데 요즘은 영어 잘하는 친구들도 워낙 많고 절대평가로 바뀌기도 하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부담이 줄어서인지 주 1회 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국어는 평균 주 1회 정도, 하루 정도 가는 편이고 뭐 2번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과학은 안 다니거나 한 번밖에 안 가요. 이게 조금
문제라고 할 순 있지만 물론 모든 건 저도 이해는 합니다. 주요 과목들이 단위수도 높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다 끝내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자, 일단 이거 먼저 한번 보시면 어떤 과정들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떻게 과학을 공부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적어봤는데요. 유치원 다니면서 과학을 싫어하는 경우는 정말 없을 거예요. 왜냐면 유치원에서는 실생활과 연결된 실험 위주의 내용을 수업도 아니고 그냥 실험을 하는 편이고요. 초등학생 때는 이제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해결을 하는 목적, 과학의 기초를 다지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까지도 과학을 포기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근데 중학생이 되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중학생이 되면서 이제 기본을 다지기 시작하고 과학의 원리를 이해하면서 문제에 적용시키는 연습이 이제 들어가요. 물리와 화학이 어렵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면서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가면서 많이 불안해하고 어렵게 느껴져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넘어가면서 통합과학을 처음 접해보면서 고등학생 때는 사고 영역을 이제 확장시키고 원리를 응용해서 심화해서 적용하는 연습, 또 내용이 확산되고 더 디테일해져요. 기존에는 나는 뭐 A에 대해서만 배워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A가 A', A, 뭐 2', A, 3' 이런 식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를 디테일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등학생 때까지도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특히 중학생 때 과학을 포기해버리면은 이제 조금 힘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그치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다 기본적인 개념이나 용어는 계속 동일해요. 계속 동일하고 똑같은 게 계속 적용됩니다. 용어가 갑자기 바뀌는 일은 없어요. 막 옛날엔 얘 이름이 그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는 있지만 얘 이름이 커피였는데 얘 이름이 갑자기 딸기가 된다? 이런 일은 없잖아요. 개념은 어쨌든 계속적으로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미리부터 차근히 적용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착실히 적용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얘네를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보면 첫 번째로 기본 개념 학습과 용어를 숙지시키는 과정이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되어야 해요. 두 번째로는 걔네들을 적용시키는, 문제를 풀어내고 개념을 적용시키는 연습을 진행해야 하고요. 세 번째로는 응용 문제를 풀어내거나 심화를 적용시키고 마지막으로는 실전 문제 풀이. 실전 문제라고 하면 이제 실전에서 잘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3번이 4번보다 난이도는 더 높을 수 있지만 4번에 대한 연습도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때 하는 가장 큰 실수가 해설지 보면서 해결하는 거예요. 답지를 보면서 답지가 풀어놓은 과정을 보면서 혹은 제가 풀어주는 과정을 보면서 나 들었어. 내가 푼 거야 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학생이 푼 게 아니라 제가 푼 거고 해설지가 푼 거잖아요.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해설지를 보면서 풀게 절대 안 시킵니다. 물론 모든 선생님들이 그러시겠지만 저는 제가 해설을 해준 다음에 그 후에 바로 풀게 하면 또 답을 기억하는 경우가 있어서 바로 풀지 않고 5분에서 10분 후에 그동안의 다른 문제들 풀어주면서 처음부터 다시 직접 스스로 풀어보게 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요. 자, 학생들 많이 힘들잖아요. 학생들 많이 힘들고 사실 국영수 하느라 많이 지쳤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과학은 최대한 마무리 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과제는 나가지만 클리닉도 있어요. 클리닉도 있는데 큰 시간을 투자하고 싶진 않아서 그래서 클리닉은 일단 있긴 하지만 그치만 부담되지 않는 정도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물론 더 오고 싶으면 더 와도 됩니다. 자, 주요 과목이 아닌 만큼 수업 시간에 최대한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디테일하게 진행하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강의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 여기는 이제 제 자랑인 파트고요. 자, 첫 번째로 어머 이거는 먼저 나와버렸네요. 자, 제가 거울 속을 보면서 혹시 골드버그라고 이거 아시나요? 골드버그. 그리고 갑자기 귀여운 병아리 사진인데 해부라는 글자가 있어서 좀 당황스러우셨겠지만 이게 정확히 제가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 네,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아빠랑 아버지랑 거울을 보고 있었는데 유치원 때였나? 암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랑 거울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아버지랑 제가 윙크를 할 수 있는 눈이 둘 다 왼쪽이었어요. 지금 오른쪽도 되긴 하는데 둘 다 왼쪽만 되는데 거울을 봤을 땐 분명 똑같은 눈이 깜빡이는데 아빠가 절 놀리신 거죠. 근데 마주 봤더니 저는 이쪽 눈인데 아빠는 이쪽 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애기인 저 딴에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게 얼마나 놀랬으면은 지금 한 20몇 년이 지나도 아직도 잊히지도 않고 기억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골드버그는 초등학교 때 제가 강당에다가 초등학교 강당 크잖아요. 거기다가 엄청 커다랗게 4팀으로 나눠져가지고 정말 크게 만든 적이 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세 번째로 해부는 저 또 뭐 사교육을 많이 받았던 사람으로서 학원에서 해부를 많이 진행했는데 그때 사실 병아리, 개구리, 뭐 소, 눈 등등등 막 토끼 이런 거 해봤는데 토끼는 너무 크니까 징그럽고 개구리나 오징어, 소, 눈 이런 사진 넣기엔 너무 징그러울 것 같아서 가장 귀여운 병아리로 골라왔는데 만들고 보니까 병아리를 해부 좀 잔인해 보이게 암튼 네. 자, 이 세 개의 공통점은 제가 과학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머릿속에서 과학이 좋다라는 생각이 떠오르게 된 게 딱 이 세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에게도 과학의 즐거움, 재미를 선물해주고 싶어서 과학을 싫어하던 학생들도 과학을 넘어서 아예 공부 자체가 즐거워질 수 있게 재밌는 수업을 하는 게 제 추구미입니다. 자, 저는 갑자기 웬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 나와서 당황하셨겠지만 자, 박사로 검색을 한 사진이에요. 박사님이 계시고 정말 공부를 잘하시죠. 잘 가르치는 강사가 있어요. 저도 학생 때 많이 보았는데 정말 공부 잘하는 선생님들이 무조건 다 잘 가르친다? 는 아니더라고요. 정말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정말 똑똑한 사람 둘로 나눠지는데 제가 학생 때는 정말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너무 감사했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을 이해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강사가 되고자 해서 지금 4년, 5년 동안 강의를 해왔고요. 자, 이런 강사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울어요. 왜 우냐면 쌤 공부 방법을 모르겠어요. 하는데 안 돼요. 공부가 재미없어요. 뭐 많은 친구들이 그렇죠. 외우는 건 싫어요. 저는 정말 싫어했어요. 외우는 건 정말 싫어했고요.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아, 나 수업 들으면서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는 거 수박 겉핥기 싫어요. 쌤들이 어렵게 말하는 게 너무 싫어요. 이런 친구들 다 모두 저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네, 네, 저와 함께 가시죠. 자,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제가 말만 하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여러 사례들이라기엔 좀 그렇지만 수강 후기들 몇 개 찾아본 것들 지금 이렇게 모아 놓았습니다. 이건 마지막으로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가장 중학교 때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인생의 모토라고 할 수 있을 사자성어는 아니고 한자어인데요. 문구인데 많이들 다들 아시겠지만 이 한자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 문구는 항상 어디든 붙여놓으면서 살아왔고 아직까지도 이런 걸 믿고 있는 사람이라서 말씀드리자면 혹시나 해서 그냥 설명을 드리면은 인간이 할 일을 다 하고 난 뒤에는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기다려라. 그러니까 저는 제 최선을 다하고 학생들은 학생의 최선을 다하고 부모님들도 학부모님들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런 설명회 와주신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본인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 이후에는 하늘의 뜻을 믿고 기다린다, 운명을 믿고 기다린다 라는 뜻인데 네, 일단 이 정도로 열심히 하면은 뭐든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문구도 추가로 넣어보았습니다. 긴 설명에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처음인데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Q&A 질의응답 시간 가지고 저희 설명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